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덕담을 많이 건네셨을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의 안녕과 번영을 바라는 마음은 다 같을 겁니다. 같은 인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새해에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인사말처럼 건강하고 무탈할 것이냐가 아닐 겁니다. 복을 많이 받지 못하고 운이 좀 따라주지 않더라도,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탈이 좀 나더라도 그걸 스스로 이겨내는 단단한 마음, 사실 그게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복일 겁니다. 누군가가 덕담과 인사를 대신해 줄 수 있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설 연휴 즐겁게 행복하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김선호님, 엄상인님, 한서희님, 이정옥님, 김미진님 등등, 이정환님도, 임식님도 마찬가지고요. 벌써부터 또 인사해주고 계시는데요. 고맙습니다. 또 행복한 설 연휴 잘 마무리 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월 18일 수요일 아침이죠. 요일이 좀 헷갈릴 수도 있어가지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가 나갑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휴장이죠. 예, 연휴에 계속 휴장이기는 한데, 금융당국이요, 코스닥 시장에서 부실 기업을 더 빠르게 퇴출시키겠다 해서 코스닥을 더 건전한 시장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핵심으로 바로 이걸 짚었습니다. 기업의 몸집을 보여주는 숫자인데요. 주가에다가 지금까지 다 발행된 주식 수를 곱하면 이것이 나오죠. 한마디로 이 회사가 시장에서 얼마짜리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지 그 몸값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정답은 4글자인데요. 이걸 개편하면 코스닥은 내년 1월부터 이것이 300억 원 안 되면 퇴출 대상에 오른다는 거죠. 기업의 규모를 보여주는 이것. 요즘에 2글자로 줄여서 시총이라고 많이 부르죠. 시총이라고 하는 것, 그 원래 4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라든지 또 연휴 마지막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겠네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휴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뭐 해야 할 일인데요. 코스피 코스닥이 좀 휴장이다 보니까 우리 증시는 좀 건너뛰고 그래도 뉴욕 증시 계속 열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증시는 휴장이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냐. 네. 어제 3대 주가 지수가 아주 약간 오르면서 마감했어요.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0.1% 전후로 올랐거든요. 지금 AI 파괴론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쉬고 있는 사이에 미국 증시에서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인공지능 때문에 기존의 기업들이 돈 벌 길이 다 막힐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는 그런 심리가 움츠러들었고, 뭐 어젯밤에도 미국 주식이 조금 안 좋았는데 그래도 약간은 오르면서 마감을 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게요. 잊을만 하면 또 AI 투자 거품론, 또 이제는 AI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의 수익성이 또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 나오고 있고, 시장은 또 항상 또 흔들리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미국 증시는 개장 초 흔들렸던 거 좀 만회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또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미국 달러를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돈 하면 원래 달러잖아요. 네. 뭐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봐도 어떤 돈 가질래 그러면 열의 9은 미국 달러라고 화폐준에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달러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는데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달러를 보는 눈빛이 14년 만에 가장 차가워졌다고 합니다. 한 기관이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이제 달러에 투자하는 게 불안해하면서 달러의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럭비공 행보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참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뜬금없이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고 하더니 또 나토 동맹국의 관세 폭탄을 터뜨리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네. 또 심지어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까지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을 믿어도 되는 걸까? 미국 달러화를 믿어도 되는 걸까? 이런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뭐 실제로 작년에 달러 가치가 9%나 떨어졌는데 올해도 벌써 1% 넘게 내려갔습니다. 뭐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뭐 글로벌 금융사인 JP모간은 달러가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졌던 달러화가 좀 불안한 그런 대피소가 됐습니다. 사실 그 나라 통화에 대한 신뢰는 그 나라 국가의 자체에 대한 신뢰이기도 한데 그게 흔들리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선호도도 예전 같지 않더라는 거고요. 또 모빌리티 쪽 이야기 한번 볼게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SNS에 글 하나 올렸더라고요. 네. 그 왜 태극기 이모티콘 한 10여 개 쫙쫙쫙 달아가지고 한국의 인재들 테슬라로 오라. 직접 뭐 채용 공고를 낸 겁니까? 네, 맞습니다. 참 일론 머스크 다운 그런 채용 네. 공고였는데 한국에서도 참 이슈가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인재들을 뽑겠다 아주 당당하게 밝혔는데요. 이거는 이제 남이 그냥 만들어주는 반도체를 우리가 사와가지고 쓰는 거에 더 이상은 만족을 하지 못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반도체 같은 것들은 다 삼성전자 같은 회사에 또 혹은 대만의 TSMC에 제작을 다 맡기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까지 테슬라가 다 할 거야.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원래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좀 보이곤 있었어요. 근데 네. 한국에서 이번에 본격적인 채용 공고를 낸 건데 머스크가 걱정하는 거는 앞으로 또 반도체가 부족해져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 이거를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도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반도체 구하느라 지금 메모리 반도체 구하느라 다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일 없게 아예 우리가 만들어 버리자 이런 건데 테라팹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짓는 건데 여기서 결국에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만들고 조립하고 모든 공정을 다 여기서 끝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뭐 테슬라 전기차 회사인데 뭐 자율주행할 때 반도체가 필요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필요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최근 머스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 그리고 인공지능 기업인 xAI를 합치기로 했잖아요. 이 기업에도 엄청난 첨단 기술이 많이 필요한 거고 결국에는 이 기업도 반도체로 돌아갈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율주행차 외에도 반도체 쓸 일이 많은 겁니다. 물론 다른 시각도 이런 것도 있는 게 테슬라나 뭐 이런 스페이스X가 반도체가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하면은 앞으로 삼성전자랑 가격을 협상할 때 야, 우리도 만들 수 있는데 좀 싸게 팔아. 이렇게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직접 인재를 다 뽑고 이러는 걸 보면은 진짜로 반도체 왕국을 세우려는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테슬라가 한국에서 반도체 인재들을 막 다 채용을 해 가면은 우리 이제 해외 유출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가뜩이나 중국으로 유출이 많았는데 좀 걱정이 커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테슬라가 가장 최근까지는 삼성하고 그 텍사스에 있는 파운드리에서 같이 이제 AI 칩을 만든다라고 했고 나중에는 마치 그 배터리 생산을 내재화했던 것처럼 반도체 생산까지도 내재화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 혹은 기대들 또 사실은 이제 그러면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출신 인재들이 또 많이 건너가지 않을까 이런 또 염려는 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테슬라에 이어서 현대차 그룹 이야기도 한번 좀 볼게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하면 자동차의 본고장이고 또 전기차도 많이 팔리는 곳인데 네. 테슬라에 이어서 현대차 그룹이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기록인데 전기차를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 기업은 당연히 테슬라입니다. 60만 대를 팔아가지고 되게 압도적인 기록을 세웠고요. 네.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는 모델 Y라는 차가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 뒤를 잇는 2위는 바로 우리 현대차랑 기아인데 둘이 합쳐서 10만 대 가까이를 그래도 팔았습니다. 뭐 아이오닉 5, EV9 이런 전기차들이 미국에서 좀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전기차 시장 좀 분위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미국에서요. 네, 그렇죠. 세금 혜택이 좀 줄어들었고 또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 압박이 커졌기 때문에 미국 전기차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은 130만 대가 지난해 팔렸거든요. 네. 뭐 이 정도면은 선방한 것 같고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전기차 시장이 괜찮을까, 현대차 그룹이 괜찮을까 걱정하는 분도 계시는데 앞으로 충전소가 더 많아지고 전기차 가격이 계속 저렴해지는 추세다 보니까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미국 도로 위에서 한국 전기차가 더 많이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설 관련된 이야기들. 설에서 사실 음식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원산지 속인 음식들이 이번에 대거 적발됐어요. 네. 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정겨운 시간 보내셨을 텐데요. 네. 먼저 이렇게 차례상에 올랐던 국내산 음식들 당연히 국내산일 거야.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팔았다면. 예, 표기하고 팔았으니까 국내산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셨을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아서 적발된 사례가 무려 8,000건이 된다고 합니다. 적발된 것만 8,000건이면 적발 안 된 건 훨씬 많을 겁니다. 네. 가장 많이 적발된 게 바로 돼지고기이고요. 그 뒤로는 소고기, 닭고기, 오징어, 명태 이런 것들이 좀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실제 사례를 보면요. 캐나다산 삼겹살을 버젓이 국내산이라고 속여 팔기도 했고 미국산 소고기로 갈비탕 끓여 팔면서 국내산 한우다라고 이렇게 써붙인 곳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팔리면은 정직하게 농사를 짓는 그런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비싼 돈을 내고 속는 셈이니까요. 뭐 당국에서도 단속을 당연히 하겠지만은 네. 그 한계가 있다 보니 물건 살 때는 일단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표시가 또 허위는 아닐지 한번은 또 의심을 해보고 확인을 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그 음식에 대한 원산지에 대한 또 원산지 표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특히 왜 명절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선물로 많이 주고받잖아요. 요맘때면 이거 막 중고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죠. 네. 뭐 당땡 마켓이라고 그렇죠. 뭐 이런 데서 중고마켓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뭐 저도 이런저런 선물 받고 선물 드리는데 건강기능식품 정말 많이 받는데 가지고 있는 그런 식품을 받을 때가 있어요. 홍삼, 비타민 내가 먹고 있는 건데 너무 많다 또 있어서. 싶어서 그러면 이제 당땡 마켓을 또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원래 안 되는데 이런 건강기능 식품을 중고 거래를 통해서 파는 게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그냥 막 올리시면 안 되고 네.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서 그 정보를 좀 전달을 드리자면요. 이 중고 거래 어플에 올릴 때 카테고리를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카테고리 자체를. 네. 네. 그리고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지 소비 기한을 꼭 적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당연하게 새 제품 개봉 자체는 안 한 새 제품을 파셔야 되고 개봉하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은 됩니다. 냉장 보관하는 뭐 유제품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중고 거래하면서 문제가 있을 수 상할 수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네, 그런 것은 파시면 안 됩니다. 횟수 제한도 있는데 이 돈 받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무료 나눔 할 때도 이것도 다 횟수에 포함이 돼가지고 한 사람당 1년에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는 딱 10번만 가능합니다. 업자가 아니라면 개인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광고하실 때 뭐 좀 문구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먹으면 병 바로 나아요. 뭐 약이랑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문구를 작성해가지고 중고 거래를 하시면은 과장 광고가 돼가지고 또 약이랑 또 같다고 말씀하시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판매가 바로 금지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기능. 네. 식품이라는 거죠. 약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번 연휴에 가족들 두런두런 모여가지고 주식 이야기하고 아마 또 부동산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네. 또 서울 집값들 또 이제 계속해서 심상치 않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또 메시지를 냈고요. 네. SNS에. 맞습니다. 친척들 모이면은 뭐 주식 얘기하고 부동산 이야기하고 뭐 네. 자연스럽게 정책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다주택장 논쟁이 그러니까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 정치인은 주택이 더 많네, 저 정치인은 더 많네 이런 얘기가 오가다 보니까 네. 이번에도 좀 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도 설을 맞아서 부동산 관련해서 강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뭐 소원 성취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내용은 그 누구도 불의에 고통받지 않고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소원이다. 이런 소원을 내가 갖고 있다고 소원을 밝힌 건데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서 국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선언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뭐 경제 성장 이야기도 했고 뭐 전력 질주를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좀 부동산 문제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리고 또 가장 당면한 이슈 양도세 중과 유예지 않습니까? 그 종료하기로 한 것들. 그러면 또 그 이후에는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가? 과연 어떤 카드, 어떤 패가 남아 있을 것인가? 시장이 또 엄청나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네. 뭐 앞으로 정부 방향이 좀 비교적 그래도 명확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계속해서 메시지를 뚜렷하게 내고는 있긴 합니다. 핵심은 실제로 살고 있는 주거용 집 한 채가 있다면 그것은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투자용으로 여러 집을 가지고 있다면은 관련해서 혜택을 줄이겠다 이건데 이를 위해서 세금 제도를 좀 손을 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이 보유세를 올리고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낮추는 쪽으로 공감대가 일단은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과거처럼 무조건 세금을 확 올려버리면 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시장 상황에 맞춰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어떤 핀셋 정책 이런 것들을 좀 검토 중이라고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봄에 이사철에 좀 거래가 좀 활발해지면서 좀 부동산 가격이 움직일 것 같은데 이사철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강도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청약 시장은 어떻습니까? 요즘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그 특별 공급이라고 하잖아요. 줄여서 특공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열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 특공은 일반 공급보다 경쟁률이 훨씬 낮았어요. 한 네. 4배 차이 나고 이랬는데 요새는 한 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특공에 대한 어떤 경쟁률이 높아졌는데 이 최근 분위기가 바뀐 게 다자녀 특별 공급 신청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자녀 기준이 3명이었는데 지금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집안이다 하고 정부가 작년 3월부터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둘인 가구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되니까 청약에 도전하는 분들이 급증했습니다. 일반적인 그 일반 경쟁률은 여전히 높지만은 특공 경쟁률도 이제 무시 못할 수준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기회는 많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은 또 그만큼 또 경쟁률이 높아졌고 좀 현명한 전략을 잘 짜가지고 청약 시장을 좀 공략을 해볼 그럴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약 시장에서의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낮아졌다. 물론 이제 그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점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특별 공급 이것도 또 만만치 않고 원하는 사람은 많고 공급은 또 제한되다 보니까요. 경쟁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월 18일 수요일 오전 9시 24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각 현재 아마 차에서, 고속버스에서, 기차에서 집으로 또 올라오면서 귀경길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또 여러분의 문자 또 사연도 많이 또 읽어드릴게요. 정답은 4글자인데요.
주식회사 그 기업의 규모를 숫자로 보여주는 이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두 글자로 줄여서 시총이라고 쉽게 부르는데요. 네 글자로는 뭐라고 할까요?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 수 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이 정도구나라고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숫자인데요. 특히 내년부터는 코스닥 이것의 문턱이 높아집니다. 부실 기업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올해 7월에는 200억 원, 내년 1월에는 300억 원을 밑도는 이 기업들, 이 기준이 그걸 밑돌게 되면 상장 폐지를 더 가속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밝혔죠. 정답은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의 의견 또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같이 좀 보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8649님 정답 네 글자 맞춰주셨고요. 연휴 마치고 아울렛에 갑니다 라고도 보내주셨네요. 사실 연휴 때 용돈 받은 걸로 아울렛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마트도 가고 해야 좀 내수가 활성화가 되겠죠. 돈이 돌아야죠. 전희진님은 명절에 차례 지내고 고향 왔다 갔다 힘들었는데 피로 회복엔 늦잠이 최고입니다. 푹 자고 일어나서 이대호님 목소리 들으면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라고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그리고 4568님 정답 네 글자. 얼마 전에 한국 증시가 독일과 대만을 제치고 세계 이것 순위 8위에 올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참 뿌듯하네요 라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증시 덩치가 이제 커졌다라는 거죠. 또 그만큼 또 내실도 좋아져야 될 테고요. 1660님은 운전하면서 듣고 계시다고 하네요. 귀경길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나게 웃으면서 들으면서 갑니다 라고 화이팅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정혜선님 고속버스에서 성공예감 들으면서 집으로 갑니다. 신랑은 옆좌석에서 잠들었고 저는 방송 들으면서 즐겁게 집으로 갑니다 라고. 버스에서 들어주셨는지 혼자 라디오나 KBS 콩을 트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혜선님 남편분 깨우세요. 이름 나왔다고. 사영사모님 소방관이라서 근무 서고 퇴근 중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라고. 연휴에도 또 특히 이제 겨울에 불나기 쉬운 계절인데 또 함께 지켜주시고 또 근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네 글자 여러분의 생각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줄여서 시총. 그 네 글자는 뭐라고 할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말들이 힘차게 질주를 하고 또 그 사이에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고 바로 경마장 이야기입니다. 경마장. 올해가 붉은 말의 해라면서요.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부동산 공급 정책 한가운데에 경마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과천 경마장을 이제 이전해야 할 때가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경마 산업의 역사도 한번 거슬러서 들어보실까요? 라떼 경제사 시간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행 산업까지 들어보는 겁니까 오늘? 네, 그렇습니다. 경마장은 사실 스포츠입니까? 도박입니까? 이거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까요? 그 두 개로 딱 갈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사행성 산업으로 분류되는 게 7가지 분야가 있죠. 7개요? 네, 이제 강원랜드 같은 곳에 카지노가 있고요. 네. 경륜, 이제 자전거 경주가 있고 경정, 복권, 이제 체육진흥투표권이라고 스포츠 토토라고 하죠. 그리고 소싸움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경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사설로 하거나 이제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베팅 액수가 커지거나 내가 중독을 느낀다라고 하면 사실은 도박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행성 산업이 완전히 금지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통제 하에 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는 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완벽하게 모든 거를 다 금지하겠다 이러면은 또 어떤 그 도박을 완전히 금지한다는 게 사실 좀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통제하에 안전하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좀 제도권 안에서 하고 있고요. 경마는 물론 복권 같은 사행 산업의 수익은 그래서 정부로 좀 많이 귀속이 됩니다. 이제 공공기금 구조로
되어 있고 재정 확보를 이용해서 이게 이용된 게 아마 조선 총독부부터 이런 이제 본능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제 통제 하에 어느 정도까지 그렇죠. 그리고 수익은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구조를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62년에 한국 마사회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한국 마사회가 공기업 경폐로 재정비가 됐고요. 1970년대에는 본격적인 성장기에 이 경마가 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인간이 이제 유희를 즐기려고 네. 하는 그 욕구 그 자체를 이제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정부가 규제하고 통제 하에 두고 규제 산업으로 건전하게 이제 또 육성을 해 나가는 거죠. 한국 마사회법이 1962년에 제정됐다. 그럼 실질적인 경마 자체는 그 전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입니까? 100년도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울 이촌동에 처음 경마장이 생겼었는데 이게 언제 생겼냐면 일제강점기인 1921년에 생겼습니다. 1921년에 경마장. 네, 경마장이 생겼고요. 이제 경마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말을 좀 기르고 좀 이제 주변에서 그렇죠. 기수들도 좀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이제 구락부, 클럽 동호회가 좀 생겼겠죠. 처음에는 경성승마 구락부가 어떤 이제 경마를 주도를 했는데요. 경성승마 구락부. 그렇습니다. 이제 1922년에는 이제 라이벌격으로 조선 경마 구락부가 출범을 합니다. 항상 라이벌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경마장을 운영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일본인이었고 실무는 이제 허드렛 일은 이제 조선인 몫이었습니다. 기수도 당연히 일본인이었고요. 그래서 잠깐 다른 이야기지만요. 1920년대에는 말이 굉장히 유용하고 흔한 교통수단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예. 근데 또 비쌌죠. 그래서 그렇죠. 거리에서 구경하기 어렵지 않은 존재였는데 자동차에 놀란 말이 날뛰어서 사람을 치는 일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오, 갑자기 튀어나와세요? 네, 이걸 경마치주라고 불렀는데 이게 꽤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시기가 1920년, 1930년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경마라는 신식 구경거리에 대한 인기와 선망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왜냐하면 거리에서 이제 자주 보이는데 결코 내 것이 될 수는 없는 또 어떤 비싸고 수단이니까요. 좀 멋있기도 하고 흔치 않고. 네, 그래서 1926년에 조선신문 후원으로 이제 춘계 경마 대회가 열렸을 때는 이제 100마리가 넘는 말이 참여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야, 근데 그 시절에는 말이 놀래서 자동차 때문에 놀래서 사람을 치고 이런 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고 네. 1921년 경성승마구락부, 22년 조선경마구락부. 그러면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경기를 했을까요? 지금이랑 똑같았을까요? 어땠어요? 뭐 빨리 들어오는 말이 이기는 거는 이제 경주니까. 예, 다를 수가 말 그대로. 없는데 예. 근데 이제 한강 백사장이나 여의도 목장 같은 이제 각지에 전용 경마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절마다 정기 경마를 열고요. 이제 공휴일이나 기념일에 또 특별 경주를 해가지고 일정표를 갖춰서 시즌제로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이제 일본인이나 소수 친일파 조선인 중심의 사교 공간이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경마가 좀 이제 그 유서 깊은 경마 대회가 있는 곳을 보면 약간 좀 귀족이 유지되는 나라들, 영국 같은 나라들에서 좀 이게 많이 유지가 돼요. 아, 귀족 스포츠. 사교로서의 네.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막권은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도입이 돼서요. 그때 당시에 뭐 베팅을 하는 거는 이제 구두로 베팅하는 구두 투표 관행이 있었습니다. 구두 투표요? 네, 그래서 어디에 건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말로 예, 부르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람 때도 모래 위에 말뚝을 박고 임시로 판자를 깔아가지고 의자 갖다 놓고 하는 수준이었고요. 경주 전에 지금은 주로를 이제 트랙터로 정비를 하는데 1923년 한강 경마 때는 이제 소들이 이제 뒤에 갈퀴하고 빗자루를 끌고 이제 느릿느릿하게 한 바퀴 돌면서 모래밭을 다듬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 모래밭 하자 이제 정비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한 10년간 마장의 규모도 이제 통일이 안 돼 있었는데요. 예. 한 1932년이 되면서 조선 경마령이라는 이제 법이 제정이 돼서 그때 마장의 규모가 좀 이제 통일이 됩니다. 1920년대 경마의 모습 들어봤고요. 한강 백사장, 네. 여의도 목장 이런 표현을 들어보네요. 이야, 진짜 라떼 경제사 시간입니다. 그러면 한강하고 여의도 쪽에 경마장이 당시에는 있었던 거고요. 네. 여기에서 계속 있었습니까? 또 옮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계속 옮기는데 이게 한강변 백사장이 침수가 잦습니다. 원래 한강변 백사장에 경마장이 그렇죠. 있었는데 이제 한강 고수부지라는 이름이 익숙하실 거예요. 옛날 표현. 네, 근데 고수부지라는 말 자체가 일본식 용어인데 네. 그러니까 큰 물이 날 때는 물에 잠기는 하천 언저리의 털을 일본식으로 이제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비 많이 오면 잠기는 곳. 네, 근데 거길 다듬기 전에 얼마나 물에 잘 잠겼겠어요. 그래서 1925년 을축년인데요. 이제 굉장히 큰 대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한강변 이촌동에 있던 경마장이 그냥 쓸려 나가 버렸습니다. 네. 이 을축년 대홍수가 얼마나 컸냐면요. 예. 비구름이 7월 초순부터 9월 초순까지 2달이나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비를 뿌렸는데 특히 7월 16일에서 18일 사흘간 강수량이 650mm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흘 동안 650mm? 네, 근데 아마 지난해 기상청의 1년 최대 강수량 예측치가 650mm였을 거의 거예요. 1년치 내릴 비가 사흘 동안 만에. 내렸다. 네. 뭐 경마장에 쓸려갈 만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경마장 부지를 고르면서 네. 강변이 아니면서 시가지와 가깝고 교통이 좋은 동대문 신설동으로 옮깁니다. 당시 이제 신설동에는 동양척식회사 소유의 대규모 부지 5만 평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목조 2층 관람대와 막권 발매장, 귀빈실하고 식당까지 갖춘 근대적인 상설 경마장이 생겨납니다. 진짜 비 때문에 경마장이 쓸려갔던 그 시절. 그러다가 부지를 또 계속 찾았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 중간에 한국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한국전쟁에도 경마를 했다면서요? 네, 사실 그 한국전쟁 이야기를 하려면 그 전에 태평양 전쟁 이야기도 조금 해야 되는데 예.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조선총독부가 이제 군마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의 경마구락부와 경마협회를 해산을 합니다. 경마하지 말고 네, 그거 우리 그 말을 군대에서 군용으로. 써야겠다. 예. 그래도 이제 서울 신설동 경마장은 전국 거점으로서 이제 명맥은 간신히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반쯤 군사시설이 된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반쯤 이제 군사시설이 된 형태로 운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경마가 어려웠죠. 근데 또 한 번의 전쟁이 나는데 이게 한국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네. 일요일이었는데 예. 북한군의 남침 당시에도 일요 경마가 평소처럼 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전쟁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간에 중단됐다고 합니다. 북한군이 새벽에 남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네. 그거 모르고 아침까지 이제 경마를 하다가 서울에서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쟁 이제 났는데 중간에- 모르고 예. 그날 아침까지 경마를 했다고요? 네네. 그래서 서울을 이제 북한군이 서울을 한번 점령을 했었잖아요. 예. 그때 신설동 경마장을 또 병참 기지로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하고 유엔군의 집중 폭격 대상이 돼가지고 파괴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54년에는 이제 신설동을 쓰지 못하고 뚝섬 경마장이 개장을 하면서 주무대는 완전히 뚝섬으로 좀 옮겨갑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기존의 경마장이 그 폭파가 돼서 네. 병참 기지로 썼었고요. 그게 이제 서울 신설동에 있는 경마장이었고 54년에 뚝섬으로 간 거네요. 네. 50년대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경마라는 게 언제부터 스포츠, 네. 레저 산업으로 좀 성장을 했을까요? 한 60년대부터 1980년대부터 시작입니다. 1980년대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전성기였고요. 네. 2000년대 들어서는 사실 조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사실 경기가 나쁘면 경마 같은 사행 상품이나 복권이 잘 팔린다는 통념이 있는데 네. 외환위기 때는 아니었어요. 외환위기 때는 그조차 좀 많이 줄었고요. 복권 판매액도 줄고 경마도 매출이 좀 큰 폭으로 줄었고요. 네, 아마 이제 이때 이제 사행성 산업이 좀 주목을 받았던 건 기사 쓰기 아무래도 이제 절박한 사람들 감정을 포착하기 좋으니까 이제 또 그리고 이제 절박한 사람들이 또 가서 이제 서울 경마장에 붐비는 일도 있다고 하니까 기사가 나왔었는데 외환위기 때 큰 폭으로 기세가 좀 꺾인 이후에 그렇게까지 회복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한강 그 백사장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설동 갔다가 뚝섬 갔다가 지금은 이제 과천에 있잖아요. 크게 그렇죠.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갔을까? 여기도 또 우여곡절 많았다면서요. 네, 1988년에 서울올림픽의 승마 경기장을 활용해서 과천에 있는 경마장이 좀 들어서는데요. 드디어 현대식 대형 경마장 시대가 열린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1980년대는 정말 전성기여가지고요. 뚝섬 경마장이 도저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포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과천으로 옮겨간다고 하면서 토지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좀 막대했고 네. 정치권에서도 아니 사행 산업에 이렇게까지 막대한 세금을 써도
옮겨도 되느냐는 논란이 있어가지고 옮겨가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경마 공원까지 다 조성을 했던 거니까. 근데 인기는 정말 많아서요. 1990년에는 주말마다 이제 과천대공원에 주차 전쟁이 벌어졌다고 맞아요. 합니다. 근데 과천 시민 입장에서도 이게 좋은 일은 아니었는데 교통이 혼잡해지고 이제 소음이 많아지니까 주민 민원이 또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행정부에서도 좀 난리가 있었는데 연간 200억 원에 달하는 이제 막권세의 징수권을 둘러싸고 서울시하고 내무부가 굉장히 이제 우리 거다 하는 삿바 싸움을 좀 오래 벌입니다. 이제 서울시는 이제 발매소가 서울에 있으니까 그 돈은 서울시 재정에 와야 된다. 그 세입을 가져가려고요. 네, 내무부는 이제 경기도 입장을 대리해서 그 마장이 경기도에 있는데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 경기도에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좀 싸웠고요. 1994년까지도 싸웠는데 결국 이제 국세가 돼가지고 중앙 정부가 거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 결국엔 그냥 정부가 가져가는 걸로. 네. 경마로 벌어들이는 돈 이거 어디에 쓰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좀 알려주세요. 네네. 2013년 기준 한 73% 정도가 이제 적중자 환급금, 그러니까 맞춘 사람한테 상금으로 나가고요. 아, 73% 정도요? 네. 16%는 각종 세금으로 이제 중앙 정부에 들어가고요. 7%는 운영비에 쓰이고요. 이 4%가 영업이익인데 여기서 또 축산이나 말산업에 재투자를 하고 나면 생각보다 순이익은 얼마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행산업을 이용을 해서 또 복지로도 쓰이고 또 말산업 전반적으로 또 이제 육성이 되는 거니까요. 네네. 한강, 신설동, 뚝섬, 과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경마장이 어디로 가는지 이것도 또 이제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또 하나가 사행산업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카지노입니다. 네네. 지금 이제 강원랜드는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잖아요. 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강원도의 정선하고 태백은 원래 석탄 산업으로 발전하던 지역이죠. 네. 1980년대가 되면서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이제 뭐 정선, 영월, 삼척, 태백까지 탄광이 좀 줄줄이 폐광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가 사실상 좀 붕괴 상태에 놓여서 이제 먹고 살 대책을 마련하려고 요구를 했고 그 결과 폐광 지역 지원을 위한 별도법 제정 논의가 됐는데 그렇게 등장한 것이 2000년에 개장한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리조트 강원랜드입니다. 지금 이제 강원랜드 매출액의 13% 이상이 폐광 지역 개발 기금으로 적립돼서 도시 인프라에 재투자가 되고 있고요. 내국인 허용이 된 거는 이제 거기까지 외국인이 가겠냐 해가지고 이제 그런 판단이 좀 받아들여진 것이고 우리나라에 한 18개 카지노 운영 중인데 이 중에 내국인 출입 가능한 곳은 정성 강원랜드 한 곳뿐이죠. 그리고 그 강원랜드가 개정한 다음에는 그 지역이 폐광 지역이었다가 관광지처럼 좀 커지기도 했잖아요. 네. 의외로 이제 국내 관광버스하고 패키지 상품의 대표 목적지 중 한 곳입니다. 이곳이. 그래서 2000년에 스물 카지노가 개장을 하고 2003년에 메인 호텔하고 테마파크까지 완공이 됐는데 그 후에 수도권하고 특히 영남권에서 출발하는 전세버스가 이제 강원랜드 당일미 타고 이제 1박 패키지 상품이 정말 대량 운영하면서 관광지로 활성화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한 10년, 20년 전에는 중장년층 중심으로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서 밤새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고 2차로 노래방을 가고 숙박 후에 복귀하는 패턴이 정말 흔했습니다. 이제 강원랜드는 이걸 가족 상품으로 연계를 해가지고요. 스키장하고 골프장, 이제 워터월드 등을 연계하면서 지금은 이제 국내 가족하고 커플 수요까지 좀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잘 됐었는데 요새는 또 스키가 인기가 떨어지면서 맞아요. 조금 이제 새로운 이제 활로를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스키장 간 김에 같이 들렀다 오고 이럴 수도 네. 있는데 차라리 이런 거는요. 혼자 가면은 통제가 안 됩니다. 맞아요. 사행산업은 이제 즐기러 가신다면 차라리 이제 가족하고 같이 가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고 이게 중독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네네. 또 너무 빠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요즘엔 좀 어떻게 이걸 관리하나요? 이게 뭐 장기 체류하면서 이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사금융을 특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좀 문제가 2010년대 자료 기준으로 정성군 자살률이 전국 평균의 한 2배 수준이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막 해결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독을 막기 위해서 영업 시간이라든지 입장 일수, 매출 총량 규제가 도입이 됐는데 이게 또 규제의 역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이 따야 한다고 생각한 이용자들이 과몰입을 하고 또 과도한 베팅을 좀 더욱 많이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강원랜드는 실적이나 투자 면에서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한 호황이라고 하고 또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어떤 중독에 대한 문제도 같이 좀 해결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사행산업은요. 돈을 따러 가는 곳이 아니죠. 네. 돈을 쓰러 가는 곳이죠. 맞습니다. 그냥 오락 레저로
10만 원이면 10만 원만 본인이 정한 한도 내에서 즐기러 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그 경마도 이야기하고 카지노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업장의 수익 있지 않습니까? 네네. 수수료 수익. 그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반복을 할수록 그 베팅을 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거죠. 네. 처음에 운으로는 딸 수 있지만 반복할수록은 절대 오랫동안은 딸 수 없다라는 거. 그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거. 이것도 알려드립니다. 사행산업이었어. 그 라떼 경제사 함께했습니다. OPT의 김정인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를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포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해 올겨울 들어 AI 발생이 모두 44건으로 늘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금 가운데 첫 번째 투자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텍사스주의 석유와 가스, 오하이오주의 발전, 조지아주의 핵심 광물 등 3가지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파생 상품에 부과하고 있는 50%의 품목별 관세 적용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사실 어디든 사람이 많이 몰려 있으면 뭐든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장사는 당연하고요. 그런데 사람이 몰리는 곳 장기적으로도 항상 이득일까요? 역발상 경제 시간에 뒤집어서 한번 또 생각해 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람 많은 곳 혹시 좋아하세요? 예전에 엄청 좋아했는데 이제 연륜이 생기니까 조용한 게 좋더라고요. 아이, 전호겸 교수님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왜 사람 많으면 뭐든지 그쪽에서는 뭐 팔 수 있다, 많이 팔린다, 성공한다, 인기 높아진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자성어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허름한 높은데 너무 맛있는 집 있어가지고 만약 저만 아는데 네. 갔을 때마다 줄 안 서고 먹었는데 갑자기 아주 유명 유튜버가 나와서 했더니 갑자기 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가지고 저 같은 거 진짜 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냥 못 가게 되는 단골집이 생겨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집 입장에서는 매출은 폭발하고 하지만 단골들이 이제 기존 같으니까 안 가게 되고 못 가죠. 그리고 SNS에 이제 사진 찍으러 오시는 손님들도 있다 보니까 사람은 많아지고 품질이 훼손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만큼 안 돼가지고 엄청 장사 잘 된다고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언론 보도도 꽤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다다익선이 이제 하다 보면 이 가게에 단골도 있고 새로운 고객도 있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모든 제어나 서비스에는 감당할 수 있는 적정 규모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을 넘어서는 순간 고객들이 누리는 혜택이 급격히 훼손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그 가게가 문을 닫는 되게 역설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노포처럼 자주 다니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랑하는 가게인데 일순간에 어떤 유튜버 때문에 딱 알려지면서 폭발하고 오히려 기존에 가던 사람들은 불편해서 못 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맛집인데 사진 찍으러 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정체되는 현상 이것도 뭐 경제학적으로 밝혀진 게 있다면서요? 예, 이것도 경제학의 클럽 이론이란 게 있는데 이게 클럽? 예, 클럽 이론. 우리가 뭐 클럽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헬스 사람 클럽처럼. 모이는. 예, 맞습니다. 사람 모이는 거. 이건 198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뷰캐넌 교수가 만든 이론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시로 따지면 우리 이제 여름휴가 가려면 보통 이제 큰맘 먹고 수영장 딸린 독채 펜션을 빌려야겠다. 이런 보통 50만 원 하잖아요. 비싸죠. 근데 그거 개인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게 5명이 적정 인원이라고 하니까 5명 모아가지고 우리 친구끼리 10만 원씩 내고 가자. 이런 굉장히 싼 가게에 가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10만 원도 비싸니까 우리 한 50명 모아가지고 인당 10,000원씩 내고 가보자. 만약에 이렇게 물론 이제 펜션 사장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조그만 독채 수영장에 50명이 어떻게 들어가거니와 그리고 그 안에서 숙식도 어렵고 화장실 가는데도 1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게 좋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클럽 이론을
의역하자면 사람이 늘수록 비용은 많아져서 경제적으로는 이득이지만 동시에 혼잡병이 커져서 손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점에서는 최적 인원, 그러니까 최적의 회원 수가 생기고 그 선을 넘어가면 모두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이 있다. 그렇죠. 선을 넘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불편해진다라는 거네요. 또 일상에서 클럽 이론을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는 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 가장 큰 날인데요. 오늘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이잖아요. 예. 그 명절 고속도로가 딱 이거죠. 아. 왜냐하면 도로는 한정돼 있는데 차가 너무 많이 몰리잖아요. 네. 고속도로는 원래 말 그대로 고속, 빨리 달리는 도로인데 지금 같은 건 이 순간에 기능을 상실하고 거대한 주차장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클럽 이론을 보면 적정 멤버 수를 통제하지 않고 이제 실패한 클럽처럼 사람이 많은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지만 뭐 회사 내 공용회의실이라든지 관공서 민원실의 볼펜까지도 사실은 남들과 함께 써서 비용이 줄지만 아, 그래요? 내가 쓰고 싶을 때 막 사람이 많으면 못 쓰잖아요. 네. 그런 불편이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 현대 사회는 거의 대부분 같이 나눠 쓰기 때문에 거대한 클럽에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 근데 사실 그게 사람이 몰리는 곳은 오프라인이 대표적이고 거기는 뭐 사람 많이 몰리면 바로 이제 불편함을 직감할 수 있잖아요. 온라인에서는 어떻습니까? 온라인도 이런 게 좀 많은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정보 서비스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료나 개방이 미덕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글을 쓰고 볼 수 있는 자유 게시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면 유익한 글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광고글, 낚시성 정보 그리고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악플을 적는 분도 있다 보니까 정보의 질도 떨어지다 보니까 즉 디지털 혼잡 비용이 생기는 거죠. 디지털 혼잡 비용. 맞습니다.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게시판이나 글이 올라오면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는 더 좋아지는데 근데 그것도 역시나 또 선이 있을 테고요. 광고글 막 스팸글 막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 많이 몰리는 거는 반가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혼잡을 막기도 좀 그렇고 이건 뭐 막을 수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잘 아는 고전적인 방법이 가격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성수기에는 비싸잖아요. 네. 뷔페나 코스 식당도 주말이나 저녁에는 요금이 더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수익 목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혼잡을 통제하는 방어 기제로 이용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름 휴가철 호텔 비용이나 평상시 호텔 비용 똑같고 주말 뷔페 비용이나 아니면 주중도 똑같고 이러면 사람들 엄청 많이 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약간 그 성수기 때는 여행을 안 가거든요. 비싸가지고. 아, 그렇죠. 근데 네, 비싸죠. 그래서 사실 제 주변에도 성수기 때 꼭 가야 되는 사람 아니면 성수기를 웬만하면 피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가격을 통해서 수요를 이제 필터링하는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가격으로 수요를 분산시킨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보면 이제 가격 인상으로 돈벌이만 하는 게 아니라 품질의 질을 유지시켜 주는 거긴 맞는데 문제는 비싼 돈을 받았으면 사람을 적게 받아야 되는데 여름 휴가철이나 주말에는 그게 아니라 돈도 비싸게 되는데 사람도 많이 받으니까 지금 소비자들이 격분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문제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아니라면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회원제나 예약제를 도입해서 초과 수요를 자연스럽게 걸러내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약간 고가품에서 많이 쓰는 건데 네. 고가품 같은 경우에 사기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맨날 올리잖아요. 사실 이게 올리는 거 보면은 고가품의 핵심이 희소성과 배제성이니까 너도 나도 우리가 살 수 있으면 고가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클럽 이론에 의하면 회원이 너무 많은 걸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콘텐츠 시장도 요즘에는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유료 구독 모델이나 폐쇄형 커뮤니티를 써가지고 약간 사람들이 오는 거를 약간 적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질의 정보나 양질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원을 통제하는 거죠. 우리끼리 모입시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왜 특정 그 유튜브 채널들도 구독자가 많아지면은 채널이 좀 혼탁해지니까 막 댓글이나 채팅창 이런 거 그래서 일부러 멤버십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끼리 모입시다. 이것도 하나의 또 필터링을 하는 그쵸. 역할이 또 되겠네요. 그러면 가격 말고 그러니까 사실
가격을 높여서 필터링을 한다, 수요를 분산시킨다.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 다른 전략은 없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하신데요. 이게 가격을 올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단골을 잃을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식도 활용하죠. 첫 번째 분산 전략인데 이제 시간과 공간을 분산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커피 전문점이나 아니 식당 같은 점의 앱 주문이나 원격 줄서기 앱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점심시간에 식사 같은 거 사거나 커피 시키려면 수십 명이 줄 서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앉아서 앱으로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혼잡 비용을 물리적 혼잡을 없애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스템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급과 확대를 통해서 자동화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점이 제일 처음에 한 건데 작은 커피숍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 다 쓰잖아요. 네. 근데 혼자 일하는 경우에는 주문도 받고 커피도 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통해 가지고 주문은 키오스크가 받고 커피는 내가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혼잡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 왜 우리가 고객 상담센터 전화하면 ARS로 앞부분에서 한참 동안 뭐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도 있대요. 저는 끊어버리는데. 아, 그래서 그렇구나. 왜냐하면 ARS를 바로바로 받아버리면 사람들이 계속 몰리니까 맞아요. 네. 앞부분에서 다른 안내 멘트하고 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괴롭히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쭉 안내를 하면서 시간도 분산을 시킨다 하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구나. 콜센터의 또 그 전략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근데 또 일부러 줄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래야 또 있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식당이고 가게고 간에 긴 줄이 최고의 간판이고 평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나가다가 줄 서 있으면 저기 뭐지? 맛집인가 이러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 요즘 유행하는 팝업 스토어들 있잖아요. 네. 근데 팝업 스토어 저 항상 느끼는 거 있는데 굳이 넓은 매장을 놔두고 뭐 저런 좁은 데서 한 정도 시간 팔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것도 일부러 그러는 거죠. 약간 오래 기다렸다 먹거나 사면 그 네. 자체가 경험이 되고 SNS에 올릴 수 있으니까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 좀 어떻게 판단하고 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격표의 숫자만 보지 말고 그 이면의 가격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잡이나 번거로움도 일종의 비용이거든요. 그럼요. 예를 들어 헬스장이 한 달에 3만 원인데 사람이 엄청 많고 어느 헬스장 5만 원에 적당하다 이러면 사실 적정한 데 가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내가 운동하고 싶을 때 운동해서 싸거든요. 내가 쾌적함을 2만 원 주고 더 살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꼭 가격표를 보는 게 아니라 가성비나 혼잡 비용 정도를 적어도 확인하고 가격표에 넣어서 계산할 수 있어야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업자, 공급하는 사람한테는 그 또한 비용, 가격을 통해서 혼잡도를 분산시키는 거고 그렇죠. 소비자는 그걸 통해서 또 선택을 해서 더 쾌적한 곳으로 또 가야 하는 거고 또 반대로 이게 비수기 때는 또 역전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 통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저희가 개미스쿨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휴장, 긴 휴장을 끝내고 또 내일부터 증시가 또 계속해서 가동이 될 텐데 설 이후에 주식 투자 방향은 또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야 될까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